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 화면 조정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6기생이고요. 제가 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IBK 기업은행에서 1급 지점장으로 은퇴를 했고, 지금 제가 이 강의하는 기업회생 관련 기업에서 좀 CRO라고 그럽니다. CRO라는 개념이 생소하시겠지만 전에 그 법정 관리라고 그러죠. 기업이 부도가 나면 법원에 기업의 법정 관리 신청을 하죠. 그러면 다시 이제 기업이 살기 위해서 법정 관리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법 절차에 따라서 기업을 살릴 수도 있기도 하고 그냥 파산에 이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용어를 이제 기업회생이라는 용어로 이제 통일시켜가지고 기업 회생 기업 이렇게 얘기하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법원에서 판사로부터 음, 면접을 통해서 이제 발령을 내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CRO라고 그러는데 CRO 하면은 원어로는 어, 칩, 칩, 리스트럭칭 오피서 해가지고 기업 구조조정 임원이에요. 우리말로 풀면. 근데 이제 실제 가서 하는 일은 기업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물론 뭐 구조조정하는 일도 있는데 경영에 깊이 관여하는 거는 없고 경영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관리인이라고 있습니다. 전에는 법정 관리인이어가지고 기업하고 업무에 이제 무관하신 분들이 가가지고 이 뭐지? 다음은 넘어가지를 않네. 음, 넘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어, 제3자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어, 대표이사를 관리인도 임명하는 그런 제도로 이게 잘 안 돼. 마우스가 안 돼. 하다 보니까 아, 그걸 견제할 수 있는 법원에서 법원 판사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또 채권자 지금 관리인은 채무자잖아요. 채무자이기 때문에 네, 넘겨보세요. 네, 네, 됐어요. 채권자를 대신할 수 있는 채권자의 업무를 대신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옛날 법원에서 임명하는 법정 관리인 대신에 관리인과 채무자인 관리인과 법원에서 임명한 CRO 이렇게 두 사람이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주 임무는 법정 관리 회생 기업에 가서 음, 그 기업이 되게 중소기업들이잖아요. 대기업도 물론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사람이 한 명 가는 게 아니고 두 명, 세 명 이렇게 갑니다. 혼자 다 일을 못 하니까요. 네, 가가지고 하는 일이 기업 회생에 관한 이 순서에 의한 절차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그다음에 자금 관리 집행에 대해서 어, 판사의 판사가 위임한 내용들을 직접 집행하는 데 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정 금액이 넘는 금액은 법원에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해가지고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자금 관리 집행 업무, 그 다음에 기업, 기업 회생 진행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문,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업,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기업 회생과 관련해서 이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일, 그 다음에 인가 받는 일, 이런 일들을 주로 해주고,
각종 이제 월보나 이제 자금 관련 보고서, 뭐 분기보, 월보, 연보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동의하고 점검하고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고민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여기 이제 제일 첫 페이지 보면 비즈니스 폴 이게 이제 예, 기업은 언젠가는 망한다는 뜻이에요. 엘리자베스 워런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이 뭐 60%가 3년 내에 폐업을 하는 거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생존율이 하위권 수준이고 또 소프트웨어 기업은 5년 이내 폐업이 뭐 10년 이내 85%, 3년 이내 40% 가까이 되는 거니까 이 창업은 많이 해도 매년 창업하고 폐업하고 자영업자들이 매년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이게 자료가 좀 된 자료이기 때문에 2017년, 18년 자료를 하면은 더 많을 거고 또 이런 주 원인들은 무계획적인 어, 창업 또 무계획적이라는 거가 물론 다 뭐 계획을 가지고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창업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면 창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기업에서 뭐 이제 퇴직을 하면 조기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정년 퇴직을 하게 되면 쉽게 이제 뭐 창업부터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 이런 경향,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뭐 지금 창업 인구가 500만이 600만이나 되죠.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고 아마 OECD 국가 중에서는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나라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업체들이 기업이 이렇게 잘못되는 망하는 주 원인은 결국은 자금력 부족이다. 주 원인은 자금력 부족이다. 돈이 있으면 어떻든 버텨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창업을 하더라도 자기만의 생존할 수 있는 자기만의 이 창업을 키워갈 수 있는 결국에 이제 그게 강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든지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생존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에 겪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런 IMF 위기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걸 겪으면서 얼마만큼 우리 경제라는 인식 그 다음에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뭐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큰 틀에서 깨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게 IMF라는 1997년 외환위기로부터 인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크게 이제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해서 크게 이제 신경을 쓰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기업 회생에 대한 시각들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 법이 생기면서 국가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게 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기존에 있는 모든 관련 법들을 여기에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작년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이때 시행하게 됐고 작년에 이제 서울 지방법원에 이제 하나의 파산부가 서울 회생법원으로 법원장이 생기는 큰 변화가 생겼던 거죠. 그만큼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또 부도가 남으로써 이제 뭐 파산이 되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보증을 쓴 대표이사라든지 관련자들이
더불어서 파산을 하게 되고 또 관련 협력회사 또는 거기에 제2, 제3의 협력회사들이 무너짐으로써 이 기업들이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서 서울 회생법원이라는 큰 그 법원장급 회생법원이 탄생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지금 경기가 이렇게 하강곡선에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을 케어하는 것도 물론 지금 생존해 있는 기업들을 하겠지만 뭐 단건으로 처리하고 그 기업하고는 이제 인연을 끊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인연을 갖는다든지 새로 이제 어떤 기업이 좋은 아이템은 있는데 기업이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서 기업이 부실을 하게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상당히 기업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는 이 기업 부실의 원인 관련해서 이제 좀 이렇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업 환경이 변화됐고, 영업 환경이 변화됐고, 또 과다 투자로 인해서 그리고 또 관련 회사 모기업이 부실이 나면 또 자회사가 부실이 나면 관련사들이 그룹이 동반 부실화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발 채무가 현실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보증을 서줬는데 지급 보증을 해줬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상대 측에서 그게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채무가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부실을 떠안게 돼서 그 채무를 떠안게 됨으로 인해서 기업이 부실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이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오늘은 이 부실 원인 중에서도 좀 이렇게 현금 흐름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돼요. 좀 이따가 이 기업회생 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는 한번 제목이 기업회생 절차에 대한 이해니까 흐름은 얘기해 주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업을 볼 때 이 기업이 튼튼한 기업인지 부실한 기업인지는 판단을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이런 거에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모르신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대요. 금융기관 다니신 분들은 많이 알 텐데 그분들도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외견상만 알지 깊이는 좀 부족한 게 있는데 과거와 달리 이제 과거 기준으로 하면 회사가 재무 구조가 튼튼하면 이 기업은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것만 갖고는 그 회사는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간 회사는 신용 등급이 A 등급이다. 재무 구조만 가지고는 A 등급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흑자 부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재무 구조상으로는 이 기업이 부채보다 자산이 많아요. 그렇지만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내가 자금을 필요로 할 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자금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빚을 갚아야 할 때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원자재를 사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해야 될 때, 다음 달에 나온다든지, 그 다음 달에 돈이 나온다든지, 지금 당장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미스매칭이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항상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얘기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돈의 자금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유 자금이 언제든지 수시로 차입 내지는 통장 안에 있다든지 예치에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또 자금이 항상 중소기업들은 물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그러겠지만 이 자금이 납품한 자금이 이달에 나온다. 이달에 이달 내일 나온다. 30일 날 나온다. 30일 날 나오긴 했는데 만일에 안 나올 경우에 이날 원자재 값을 대금 결제를 해주기로 했는데 안 된다든지 이날 대금 지급 어음이 교환이 돌아온다.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이 안 왔을 돈이 입금이 안 됐을 때 대금 입금이 안 됐을 때 제2의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항상 이 어려움이 처하는 거예요. 이런 제2 대안, 제3의 대안을 항상 마련해 놓지 않으면 항상 위기가 오고 이게 이제 자금 현금이 원활치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원활치 할 건가 하는 거는 기업주는 잘 아실 거예요. 잘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돈이 나올 곳이 단순하고 지출은 꼬박꼬박 돼야 되는데 나올 곳이 마땅치 않고 제때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개 이제 그런 게 미스매칭이 되거나 그 나올 곳에서 부도가 났거나 부실이 됐거나 돈을 제때 못 해주거나 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반복되거나 납품한 게 하자를 걸고 넘어지거나 이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부실이 되고 이런 경우거든요. 되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기업 회생이 들어가게 되고 하는데 이제 재무 분석만 가지고 부실 징후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되게 이제 기업을 볼 때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봅니다. 기업이 얼마만큼 내가 매출한 거에 대해서 원가가 얼마만큼 들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고 영업의 비용 이자 같은 거 내고 영업의 수익 빼고 이제 얼마만큼 수익이 발생하는지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계산한 거죠. 크게는 이제 영업 이익률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따지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동업계 비교해서 우리 기업은 어느 수준인가, 동업 평균 대비해서 더 상위 수준인가, 하위 수준인가, 이런 걸 보는 거죠. 이제, 수익성은 이제 크게 이제 자본 대비, 자본 대비도 볼 수도 있고, 영업 매출액 대비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은, 부채 대비해서 얼마만큼 자본금이라든지 유동자산, 그러니까 금방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나. 그 매출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냐. 이제 또 자본금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 자본금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기업이 부채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면 자본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고 그걸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안전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은 기업으로 존속하는 한 성장성은 상향이 되는 게 이제 정상적이죠. 물론 수평적인 그 유지하는 것도 요즘 어려운 환경 여건 하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상향적인 성장성이 있어야죠. 매출액 대비 주로 이제 매출액을 가지고 성장성은 이제 얘기하는데 매출액도 이제 의미 없는 매출액이라는 얘기는 매출액과 영업 비용 그러니까 매출
그러니까 매출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매출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출액에 가까워서 마진 폭이 거의 없거나 뭐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업이 그냥 굴러가기 위해서 그냥 실제로 영업 마진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매출액이 외형상 매출액만 늘어가는 거지 실제는 실속 없는 매출이 많죠. 기업 회생 들어가는 업체들을 보면 되게 이렇습니다. 예, 산업 환경이 안 좋고 영업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마진이 없어요. 마진이 없는 거 다른 기업에서는 우리 마진 없으니까 안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 회사는 다 받아요. 받아갖고 해요. 왜냐하면 일단 공장을 놀리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장에 그 뭐 리스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계를 샀고 공장을 샀는데 그걸 그냥 묵혀놓자니 종업원들도 내쫓을 수도 없고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고 돌리는데 돌리면 돌릴수록 물론 현금은 들어오죠. 그런데 계속 역마진이 나는 거예요. 그게 누적돼서 기업이 결국은 이제 손을 들고 부도를 내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는지 여부도 눈여겨봐야 되고요. 물론 기업이 어떤 그 영업 환경이나 산업 환경에 비해서 요즘에 이제 뭐 IT 업종 중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이면 수익성도 좋겠죠. 그런데 이제 사양산업 같은 경우는 마진이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가 한계인가? 그러니까 동업계 대비 평균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어, 어, 사실 그 분야는 손을 떼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영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누적된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지 여부. 그러니까 매출액에 대한 수익성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에 대한 수익성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자본에 대한 수익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수익성은 자기 자본 이제 구성 비율도 있고 타인 자본 구성 비율도 있고 뭐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비유동 부채 비율 여러 개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자본 구조가 얼마만큼 안정적이냐 이런 비율이 하향이라고 하면 이 업체도 부실 징후가 예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거는 수익성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제 재무상태표나 이제 물론 재무상태표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면 보면 여러 가지 전체 지표의 큰 흐름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하고 운용 측면이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금 도달과 운용이 원활치 않고 건전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전하게 자금을 운용하지 않으면 이 기업은 오래가지 못해요. 이제 건전하지 않다는 얘기는 불건전하다는 얘기인데요. 기업이 어려우면 기업이 좋고 기업이 잘 돌아가면 제1금융권에서 이제 대출도 해주고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도 발급을 해주고 그래서 저리의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기업이 운영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R&D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업이 어느 정도 기업이 이제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야만이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자기 자금도 물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기업이 불건전한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거는 제1금융권이라든가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모인다든가 R&D 자금도 그런 것도 있지도 못한다든가 이러면 결국에 이제 제2금융권으로 간다든가 요즘에 이제 제2금융권도 굉장히 타이트해졌습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또 이제 거기서도 안 되면 사채 시장이 가죠. 사채 이제 단기 고리 차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안 되면 사업용 자산 매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걸로 조달을 해가지고 결국 자금을 운영한다고 한들 물론 고수익 고수익의 아이템이 있다고 그러면 뭐 요즘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뭐 AI라든지 뭐 빅데이터 관련 이라든지 요즘에 뭐 수소차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수익 마진이 좋은 걸로 한다면 그걸로 차입을 해서라도 마진이 생기니까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도 크고 기업이 어려워진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됩니다. 마진이 안 나오는데 영업이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영업 비용이라는 게 이자거든요. 고리의 이자들을 지불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이제 대출도 장기로 안 해줍니다. 단기로 해줍니다. 막 3개월짜리, 6개월짜리 하다 보면 자금 압박이 또 오죠. 그러면 또 그걸 뭐 돌리려면은 또 고리에 자금 가다 보면 거기에 영업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손들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렵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내놓는 거죠. 사업장을 내놓거나 또 자기가 뭐 새로 산 기계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싸게 팔고 뭐 이렇다 보면 기업이 그만큼 축소되어야 되고 사업장이 매각이 되면 어딘가로 이제 줄여서 가야 되거나 거기에서 다시 눌러 앉으려면 또 그분들이 샀으면 그거에 이제 충분한 마진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샀기 때문에 아마 고리에 임대료를 요구를 할 겁니다. 보증금도 요구할 거고. 그러니까 기업은 결국에는 이제 어려워지고 손들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 구성이 이제 뭐 안 좋은 경우인데요. 자본 구성이 안 되면 아까 뭐 제가 뭐 자본 구조의 안정성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부채 비율이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 회사를 영위하기 위해서 수익보다는 자꾸 부채를 끌어다가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경우 되니까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공장을 산다든가 향후 뭐 몇 년간 수익 전망이 좋아서 공장을 사는 거는 일시적인 이제 부채의 증가로 인해서 성장성을 보고 이제 뭐 금융권에서도 차입을 해줬을 것이고 또 이제 기업에서도 그런 계산이 샀기 때문에 공장을 사거나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기계를 매입하거나 리스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를 일시적으로 어떤 가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이 맥이 끊기기 때문에 이거를 메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막 빌리고 또 다음에 또 안 되면 또 빌리고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자꾸 늘어나고 또 이렇게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자기 자본 비율이 이제 자본 비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기업은 부실로 간다 이거죠. 부실로. 결국에 기업 회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를 사서 그거를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납품을 하면 일단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이클 매입 채무에 대한 사이클, 매출 채권에 대한 사이클이 있어요. 매입 채무에 대한 사이클은 원자재를 매입을 해가지고 내가 바로 돈을 줄 수도 있고 일정 기간 후에 그러니까 매출해서 뭐 돈이 나오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는 그보다 짧게 매입 채무 회전율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금 압박이 오는 거죠. 그러나 이게 길게 가면 납품하고 돈이 들어올 때 주면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겠죠. 또 이제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뭐
매출하기도 전에 선급금도 주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주는 회사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 경우 거의 없을 것이고, 매출 채권 납품하자마자 바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는데 그거를 이제 어, 어, 그거를 바로 뭐 어음으로 준다든지 전자어음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며칠 뭐 60일 후에 준다든지 뭐 90일 후에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자금이 공백이 생기는 거죠. 회사에서 써야 될 자금하고 받을 수 있는 자금하고 그 텀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불안정한 그 회전율의 구조. 이게 회전율이 둔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이제 흔히 뭐 그냥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판매 부진. 실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놓고 실제 팔리지 않는다. 납품처가 부실화됐다든지 아니면 납품처에서 더 좋은 더 좋은 납품처를 발굴했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회사가 생겼다든지 경쟁사가 생겼다든지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기업이 판매 부진에 빠져서 결국은 기업이 어려워지는 경우 그 다음에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인데다가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모든 제품의 사이클이 특히 IT 제품은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어느 때 가서 다시 새로운 제품 그게 대체되는 더 나은 제품들이 꾸준히 나와야만이 이 기업은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중소기업은 물론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그런 걸 겪기도 하는데 대기업들은 이제 연구소라든지 이런 인재들을 기르고 꾸준히 연구하고 미래의 상품들을 준비하고 이거에 대비해서 타이밍을 봐가면서 새로운 상품들이 출시되고 막 이런 걸 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전체적인 사업 세계 시장 전체의 흐름이 어떤 하향 곡선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하나 아이템을 갖고 주로 이제 대기업의 이제 하청업체로 이제 있는데 에, 어느 제품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고 합시다. 스마트폰이 지금 나왔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그보다 업그레이드된 게 나오면 거기에 맞는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기존 사양돼가는 그런 제품의 부품만 생산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안 나오고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거기서 끊기면 뒤쫓아가지 못하면 그대로 이제 기업이 쭈그러드는 그대로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는 이런 게 상당수 많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이 실제 이제 장난친다고 하면 너무 고한데 대기업들이 어떤 새로운 그 마진 하여간 대기업들이 이제 납품하는데 더 적게 더 저가로 납품이 들어오는 기업 같은 상품이라면 같은 제품의 부품이라면 그런데 있다면 투자처를 납품처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걸 준비하면 거기다가 오다를 주겠다 해놓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대응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대기업들만 믿고 과잉 설비 투자 해놓고 못하는 경우도 실제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을 믿고 했겠지만 또 그 오너가 나름대로 또 판단력이 흐려져서 또 투자를 이렇게 과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상당히 예, 참 애를 먹고
또 이제 고정 비용이라고 해서 이제 공장을 이렇게 크게 이제 지었잖아요. 그럼 이게는 다 고정 비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고정 비용이라는 게 기계에 대한 거면 공장이나 이런 거는 다 감가상각비도 들어갈 것이고, 또 이제 뭐 리스라든가 이런 게 했다면 리스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은행에서 대출을 했다면 시설 자금이라면 시설 할부금, 납부 길도 들어갈 것이고, 이자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고정 비용들이 부담은 커지는데, 이거를 활용한 가동률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이 기업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고정 비용이 너무 크면 이 회사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결국에는 고정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수익을 얻은 걸 가지고 결국은 그 비용을 메워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갚는다 하더라도 수익이 난 것을 갚는다 하더라도 수익성은 그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수익성은 악화되겠죠. 안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기업이 결국은 자금 압박을 겪게 되고, 이런 자금 압박을 겪다 보면 금융권에 손을 벌리게 되고, 금융권에서는 이 시장을 다 읽고 있잖아요. 기업, 이 회사 매출액은 얼마고, 영업이익률은 얼마고, 이 기업이 지금 비용이 얼마만큼 매년 얼마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 기업이 얼마 이상 매출액을 늘려야만이 이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데, 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어디 대기업에서 오다를 받는다든가 해외 수출용으로 받은 오다가 어디 있느냐? 없는데 지금 이 대출을 해준 것도 해소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 되는데 거기다 추가해 줄 일은 만만하지. 만일에 이제 이 기업이 그런 오더도 받고 뭐 매출도 늘어날 게 확실시 되고 그러면 이 기업은 좀 지원을 해주면 기존에 있는 이 자금도 갚을 수도 있고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구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야 지원해 주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행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게 끊기고, 보증금에서 보증서 주는 게 끊기고, 또 이제 돈이 딸리다 보니까 세금은 연체되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압류 들어오고, 국세청에서 압류 들어오면 보증금에서 보증서 발급 안 되고, 은행에서 대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이 손을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매출채권 회전율도 그 연쇄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연쇄 파동이. 그러니까 물건은 납품을 했어요. 물건 납품했으면 회사는 납품한 회사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그 회사 또한 물건은 받았는데 요거 어디다가 매출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다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다 납품하고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자꾸 길어져. 그러니까 여기도 매출채권 회전율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게. 납품을 했으면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게 자꾸 길어져. 또 그 회사가 잘못돼. 그러면 이 회사도 연쇄 파동이나. 저기서 돈 못 받는 내가 어떻게 돈을 주냐. 나도 돈 못 받았고 지금 우리 직원도 월급도 못 주고 세금도 연체되고 있고 뭐 이렇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가 같이 연쇄 파동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강소기업이라는 게 대기업도 이런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꼼짝 못하는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특허 그 제품을 이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부품인데, 그러니까 뭐 자동차라든지 뭐 IT 쪽 관련해서 이제 주요 부품 같은 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기업들이 이 회사 제품을 쓰지 않으면 회사가 생존하기 어려운 거예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야 돼요. 해외 수입을 하려면 수입 단가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회사에서 수입하는 단가보다 이 회사에서 가져오는 게 훨씬 싸고
뭐 AS도 수출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 회사의 제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대기업이 갑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강소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정부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R&D 자금도 이런 기업들을 제대로 키워서 성공시키고 이런 기업들이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R&D 자금을 이렇게 많이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뭐 자금 부족한 뭐 땜빵식으로 하고 뭐 이런 그 왜곡된 걸로 하고 특정 기업이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막 이름만 좀 바꿔가지고 여러 개 쪼개기 하는 그 돈을 받아가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죠. 우려스러운 거고 참 잘못된 거고 바람직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정부가 이걸 모르느냐 알면서도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이게 문제시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문제 할 때가 있을 건데 우리나라가 세계에 가장 많은 R&D 자금, R&D 지원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다는 걸 알고 계시죠. 참 여러 가지 이제 공도 있고 과가 있죠. 이런 걸 지원하다 보면 그 중에는 제대로 된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기업이 진짜 커다란 기업,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이런 큰 기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뭐 기대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매출 채권 기간이 상위 기업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매출 채권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관련해서 동반부실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실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또 왜 이제 안 되냐? 또 이렇게 안 돼. 기업이 이제 결국은 지급 능력이 악화되고 운전자금 부담이 증가되고 결국은 이제 기업이 손을 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실 자산이 늘어나고 또 부채가 늘어나고 또 이제 사업주가 본의 아니게 가지금, 대여금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중소기업 사람들이 기업 회생 들어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관리인은 회사가 이제 기업 회생이 들어가면 관리인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인은 판사가 임명하고 판사가 임명장을 줘요. 그럼 관리인이라는 거는 법정관리, 기업회생 들어간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관리해라 하는 게 관리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대표이사일 때, 회사 사장일 때 입장하고는 다른 거죠. 관리인이라면 채권자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본인이 채무자인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회사를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좀 그런 인식을 못 갖고 있다 하는 게 제가 쭉 다녀보면서 지금도 그런 거를 떨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자꾸 부딪히는 게 좀 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판사가 저 시야로 요번에 이제 나갈 때 면접 볼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나가 있는 기업의 관리인과 CRO와의 의견 충돌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주머니돈이 쌈짓돈이라 생각하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고 제가 가서는 판사 입장에서 채권자 입장에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의견 충돌이 생겼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라는 그가 하나의 이제 면접의 질문 사항이었는데요. 참 그런 경우가 가장 어렵습니다. FM대로 하면요, 그 관리인은 쫓겨납니다. 그 관리인은 사장
거기서 박탈이 되고요. 관리인도 자격 박탈되고 제가 바로 거기 관리인이 돼요. 관리인도 다시 이제 저를 임명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제 회사를 운영하고 사장이 누렸던 그 월급 또 차 이런 것도 다 제가 다 회수해가지고 제가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 사장은 회사를 살려보기 위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 정말 참 그 사선을 넘나드는 거죠. 넘나들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고 중소기업 가보면요 가장 큰 애로사항이 가족 경영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부인이 뭐 자금 관리 안 하면 뭐 감사로 있거나 또 딸내미가 뭐 격리 안 보면 뭐 어디 뭐 부장으로 앉아 있거나 뭐 이게 뭐 딸내미 아니면 뭐 아들내미가 뭐 부장이나 뭐 이사나 뭐 이렇게 있거나 이런 식으로 다 가족 경영을 하거든요. 가족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잘못되면 여러 사람이 실직돼요. 그 가족 전체가 다 쪽박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가서 참 애로사항도 많고 경고도 뭐 주고 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주가 그런 돈에 불분명한 걸 해갖고 뭐 가지금 뭐 대여금 이런 거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장부에다가도 올리도 않은 사채들이 많아요. 결국 그냥 막 가면 그런 형식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가 있는 회사도 그 사채를 많이 빌렸더라고요. 사채를 많이 빌려가지고 운영하다가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니까 그 이제 자기 본인 집에다가 이제 근저당권 설정을 해줬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기업회생 들어가면요 그 사행위로 걸려요. 지금 사행위로 지금 걸려가지고 사행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인한테 이득이 되게 해주는 그 사행이거든요. 이제 기업회생 들어가면 기업회생 들어가기 전 6개월 6개월 내에 발생하는 그 특정 채권자들한테 유리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사행위로 보고 그걸 법원에 얘기하면 법원에서 그걸 다 취하시켜 버립니다. 다 취소시켜 없애버립니다. 그 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거죠. 또 이제 친인척 그다음에 특수관계인들은 1년입니다. 과거 1년 동안. 근데 이 회사는 가보니까 뭐 사채업자들 그다음에 자기 친인척들한테 돈을 막 이렇게 일부 갚아주거나 뭐 빼냈는지 갚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빼냈거나 또 근저당권 설정해 줬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법원에서 이걸 다 토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토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보면 그 경영진들이 자꾸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너가 바뀌는 경우는 더 리스크한 거가 있죠. 물론 오너가 바뀌더라도 오너가 뭐 사망을 했거나 이제 경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이가 들었다든가 이런 특수한 경계 외에 경영권 분쟁이 생겨서 오너가 바뀌는 경우 또 이제 M&A를 통해서 다른 회사가 넘어가는 경우 또 이제 오너는 그대로 있는데 밑에서 실적으로 뭐 연구소장이라든지 아니면 자금의 핵심을 자금의 어떤 차입이라든지 모든 해외 뭐 차입이라든지 모든 그런 관계들 다 손에 쥐고 있던 분이 갑자기 그만둔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또 기술 부분에 이제 대가인 또 그 기업의 기술의 핵심적인 임원이 그만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리스크하죠. 그 회사가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서 회사가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업에 가보면 종업원들이 이직률 같은 것도 이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부에 이제
정부 기업 자금들 평가위원으로 가면 이 항목이 있습니다. 종업이익률이 어떻게 됐느냐, 종업원 채용률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자금들이 이제 좀 큰 거고요. 월드캐스트 300 같은 경우는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종업원 이직률이 높다,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이직하는 기간이, 재직하는 기간이 짧다든지, 뭐, 노사가 있어가지고 노사 분규라든지 이런 조짐이 보인다든지, 노사 분규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회사들도 결국은 부실의 징조가 있는 겁니다. 부실 징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되고요. 유동성 비율 부채가 과다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유동성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유동 비율이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급 능력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급 능력이 낮다는 얘기는 어떠한 대금을 갚아야 되는데, 대금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는 원자재 대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을 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 거 있고, 이자를 내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종업원들의 급여를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종업원들이 그만두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이 있잖아요. 부가세 이런 거는 이제 저장해놨다 줘야 되는데 그부팀이 다 써버리거나, 법인세 하면 납부해야 되는데 그건 못한다든가, 이름으로써 이제 기업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 얘기했던 자금관리의 원칙, 안전성, 또 유동성, 그 다음에 양질의 자금 확보라고 그랬죠. 양질. 아까 불건전한 자금 확보, 안전한 자금 확보, 또 수익성도 제고를 해야 되고, 또 저금리의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세제상 유리한 자금도 조달해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쭉 했습니다. 했고, 이제는 기업 회생에 돌아가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까지 쭉 얘기한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케어하는 기업에 가서 한번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런 여기 내가 하는 기업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보시고 이런 기업들이 기업 회생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실패한 기업의 이제 처리 방법 나오죠. 이 처리 방법으로는 이제 회생이 들어간다는 거는 오너 입장입니다. 오너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오너는 이 회사를 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너는 무슨 자구 노력을 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뭐 IPO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자산 매각을 한다든지, 또 뭐 M&A 한다든지 이렇게 해보겠죠. 해보는데 이게 여의치 않으면 이제 뭐 채권자하고 워크아웃 신청을 해서 이게 좀 금리도 좀 깎아주고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기간도 좀 늘려주고 좀 해주라 이렇게 이제 협상해보고,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 이제 회생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물론 기업이 오너 입장에서는 이렇게 살려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1차적으로는 투자 유치를 해보려고 그러고, 그냥 가지고 있는 불해불급한 자산은 매각을 해보려고 그러고, 또 다른 데서 내가 이게 이 자산이 얼마인데 이거를 얼마에 가져갈 거냐, 이게 협약을 해서 뭐 내가 경영은 해주마 몇 년 동안, 아니면 바로 뭐 원하면 그쪽에서 그냥 뭐 전체 양도해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여의치 않을 경우는 은행하고 협의해서
기업은행 같은 이제 체인지업 제도가 있거든요. 체인지업 제도 있고, 그건 이제 워크하고도 비슷한데, 금리 깎아주고, 예, 기간 유예해주고 이렇게 하다.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업 이제 회생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금융권에서는 이 회생 신청 들어가면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생 신청 들어가는 순간 그 기업의 이제 은행이 이제 은행에 이제 해당 지점의 평가는 차점 아주 이제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요. 가장 지점장들이 싫어하는 게 있네요. 그다음에 회생이 어려워지면 회생 신청 들어갔는데 이제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 신청은 이제 폐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이따 이제 회생 신청에 대한 전체적인 걸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파산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냥 채권자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방임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이제 파산 신청을 하면 파산 관쟁이 나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자산들 채권 신고 다 받고 기존에 있는 자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끝나는 거고 개별 집행 그냥 방치하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뭐 하는 거고 이제 약간 법인 회생하고 이제 파산은 그렇습니다. 법인 회생은 경제성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영업이 지속될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죠. 회사가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는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재무 구조가 악화된 거고 실제 수입이 영업 비용보다 더 많을 때 이제 법인 회생을 하는 겁니다. 기업이 계속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기업 가치를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100%다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 분배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개 뭐 30%에서 50% 정도 채권자들에게 채권 금액에 이제 그렇게 뭐 10년 나눠서 나눠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파산은 이제 그런 경제성이 없고 결국 영업이 계속 기업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다고 판단할 때 이제 법인 파산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안 좋아지고 비용이 수익보다 많을 때 이제 이럴 때는 청산을 해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분배해주고 땡 치는 겁니다. 네. 회생 절차 아까 뭐 쭉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게 이해관계 내 법률 관계를 조정해서 회생을 도모하는 거다. 그러니까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을 때 이제 기업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려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럴 때에는 이제 개시 결정을 내려주고, 그러면 이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고, 회생 절차 뭐 진행이 안 되겠다 싶으면 개연성이 없다 그러면 회생자 폐지되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기존에 있는 법들이 통합법이라 하고 있었던 것들 이제 뭐 다 하나로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맞춤형 이제 회생 절차 프로그램인데요. 이거 한번 쭉 보시고요. 이제 요걸 하나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회생 절차의 이제 진행 절차 흐름도 제가 아까 이제 모두에 기업은 언젠가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100년 기업들이 뭐 탄생도 하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종식이 됩니다. 물론 기존의 상호는 그대로 두고 제품 주 종목을 바꾸어서 영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주 종목을 그대로 갖고 영속하는 기업은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계속
그 생산품이 그대로 존속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변형했거나 아니면 유사품이거나 아니면 그게 안 돼서 업종을 바꿨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면 재정적 파탄에 직면했다는 현금 흐름이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이자를 못 내고 원금을 못 내고 세금을 못 내고 또 돈을 받을 곳에서 돈을 못 받고 돈을 줘야 할 곳에 돈을 제때 못 줌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직면하면 향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 기업을 계속적으로 영속할 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를 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 법원 회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등법원 관할 소재지는 서울 관할 소재지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용인이다, 저쪽 수원이다. 그러면 수원지방법원이 있어요. 인천이다, 인천지방법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신청하지 않고 고등법원은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기업, 수원에 있는 기업, 용인에 있는 기업도 수원이나 인천에 신청하지 않고 서울 지방법원, 서울 회생법원, 서울지방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서울지방법원 회생법원에 신청을 하느냐면 지방은 거기에는 전문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더뎌요. 회생이 진행이 더뎌요. 그래서 서울에다가 신청을 하면 서울에는 굉장히 진척도가 빠릅니다. 진척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통 요즘에는 제대로 다 뭐 특별하게 안 걸치면 한 6, 7개월 이때 되면 거의 인가가 납니다. 제가 있는 회사도 11월 달인데 이제 지금 어디까지 났냐 하면 조사위원 조사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관계인 집회 그거는 이제 보내면 되고 서류만 보내면 되고 뭐 회생 계획안 작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기업 회생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이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면서 원하는 신문을 합니다.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하고 실제 이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사가 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개시 결정문을 법원에서 이제 됩니다. 개시 결정문은 일개 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합의부입니다. 합의부. 그래서 부장판사 밑에 주심판사 또 참여판사 이렇게 세 분이 연설을 합니다. 이게 합의가 돼야만이 개시결정문이 내려옵니다. 개시결정문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이제 이 기업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신문을 하고 뭐 개시 신청을 했는데 아니다. 이거는 기업이 생존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대에는 허위도 있고 좀 의심스러운 게 있고 이 기업 오너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 기업은 회생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폐지됩니다. 과거에는 폐지가 거의 뭐 90% 이상 됐어요. 90%. 근데 지금은 그 개시 결정까지는 좀 퍼센테이지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제가 11월 초에 여기 개시 결정한 번호가 250번 정도 되니까 많이 된 거죠. 많이 된 거죠. 개시 결정까지는. 이제 그 다음 과정이 있죠. 그 개시 결정이 나면 개시 결정 남과 동시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개시 결정 나면 보존 처분하고 중지 명령 내리고 그렇습니다. 그 뭐냐면 담보 물건이라든지 이런 처분을 못하게 처분도 못하고 거기에 무슨 압류라든지 이런 것도 못하고 그런 설정 같은 것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관리인 선임을 합니다.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관리인을 불선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용어상으로 굉장히 헷갈리는 얘기인데요. 여기 관리인 선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그 책자마다 좀 헷갈리게 써놨어요. 어떤 데는 관리인 선임 바로 밑에 칸에다 관리인 불선임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 관리인 선임은 지금 여기 제 화면에 나오는 관리인 선임은 관리인을 선임하든지 불선임하든지 관리인을 선임한다 이런 차원에서 써놓은 것 같고요. 어떤 책자에 보면 관리인 선임은 제3관리인을 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표자가 여기 사장이 과거에 해먹은 건 많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기업의 전망은 괜찮은데 이 회사 사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하거나 채권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하게 되면 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제3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리인 선임이고요. 기존에 있는 관리인을 선임한다는 얘기는 관리인 불선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여러분들은 헷갈리니까 그냥 관리인 선임한다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지금 거의 대부분은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CRO를 사전에 개시 결정이 나면 CRO를 이제 복수 내지는 3명이서 면접을 봅니다. 이제 자격증이 있죠. 우리 이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면접을 봐서 그 중에 이제 그 판사가 이제 자기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임명을 하죠. 임명을 하면 정상적으로 되면 이때 관리인한테 임명장을 주는 날 오라고 판사가 오라고 해요. 그 이제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또 누구도 오라고 하냐면 조사위원이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조사위원은 누구냐? 회계법인들입니다. 회계법인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개시결정이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이제 관리인 선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리인이 회생채권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 빚이 있다. 그거를 다 작성해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하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법원에서는 그 해당 채권자들한테 다 보냅니다. 그리고 채권 신고하라고 합니다. 나는 이거가 맞다, 이거가 아니다, 덜 작성됐다 하고 채권 신고를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이제 따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부인 절차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법원에 최종 채권을 확정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조사유원 그러니까 회계법인 법원에서 임명한 회계법인이 와서 회사에 와서 모든 자산, 모든 재무 상태,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뭐 비품, 물품, 재고, 그 다음에 원자재, 그 다음에 뭐 기계에 뭐 감가상각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매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 이런 걸 다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사의 지금 청산 가치가 얼마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10년 동안 앞으로 매출을 어느 정도 해서 마진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제가 간 지금 회사는 지금 현재 여기까지 돼 있습니다. 현재 15인표 작성 끝났고 조사위원이 조사 작성해가지고 1월 며칠 전에 이제 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이제 제출했죠. 법원에 제출하면 그때는 이제 판사한테 저희가 갑니다. 조사 보고서 최종하기 전에 관리인, CRO, 그 다음에 조사위원 이렇게 부릅니다. 법원에서 불러가지고 요 조사위원이 작성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발표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판사가 묻고 그거를 다시 전화 관리인한테 또 묻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정을 하면 그걸 다시 이제 조사위원이 그 조사 내용을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큰 흐름의 틀이에요. 근데 이 조사 보고서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의 계속가치 얘기했고 청산가치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청산가치가 높다 그러면 바로 이 기업은 폐지됩니다. 여기 끝나버려요. 이 회사는 이제 청산을 하든지 난 모르겠다 그러고 방임을 하든지 그냥 방임을 하면 채권자들이 그냥 알아서 압류하고 뭐 경매하고 뭐 알아서 뭐 물건 빼가고 뭐 납품 안 해줄 거고 그 뭐 기존에 있는 뭐 부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빼갈 것이고 뭐 자기가 채권자인 경우는 기계 같은 것도 리스트해서 또 기계도 뭐 가져갈 거고 막 이러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폐지돼 가지고 파산 신고를 하면 법원에서 이제 파산 관제인 임명을 해서 그 이제 청산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작성이 끝나면 관계인 집회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채권자들, 그 다음에 주주들 이런 분들이 모이는 조사 이 보고서를 보고를 하는 거죠.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다. 자산은 이렇고 채무는 이렇고 앞으로 계속 영위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뭐 이렇게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물론 전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은 이 제도가 있고 좀 중소기업들은 거의 이게 없고 대신에 관리인 조사 보고서로 가름을 해버립니다. 관리인 조사 보고서 해가지고 관리인들이 채권자들한테 관리인 이 조사 보고서를 채권자들한테 요약본을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함으로써 법원에서 대신 발송을 함으로써 이게 이제 가름이 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뭐, 이의가 없고 하면, 이제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서 이제 며칠까지 제출하라 이럽니다. 회생 계획안 제출 명령을 내리면, 법원에서 이제 기업에서는 회생 계획안을 짜가지고 회생 제출 기일 전에 이제 몇 번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채권자들한테 이 계획안이 마음에 드십니까 하면서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수정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수없이 거칩니다. 이제 이게 가장 어렵죠. 채권자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바꿔야 되고 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꿔야 되고 서로 기업은 기업 유리한 쪽으로 또 채권자들은 채권자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원칙이 있습니다. 형평성, 공정성 이런 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어느 채권자는 유리하게 해주고 어느 채권자는 불리하게 해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동일해야 됩니다.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채권자들은 이자를 주지 않고 어떤 채권자는 이자를 주고 동일한 조건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청산가치보다 계속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계시이자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이 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안을 가지고 법원에 이제 법정에 제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2, 3차 집회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심리와 결의를 같이 합니다. 심리를 한다는 얘기는 이 계획안을 가지고 법률 대리인하고 그 다음에 조사위원 그 다음에 관리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채권자들이 이제 방청석에 이제 더 와 있습니다.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부장판사가 물어보고 거기에 찬성 반대 가결 절차를 거쳐서 이게 통과되면 그러니까 이게 조가 다 다릅니다. 회생채권조, 회생담보권조, 주주조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게 회생담보조는 75% 이상, 그 다음에 회생채권조는 3분의 2 이상 이런 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못 받으면 폐지됩니다. 폐지. 그러면 또 끝이에요. 그러면 이 회생회사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통과되면 회생이 인가가 납니다. 인가가 나면 기업은 이 계획대로 수행만 하면 돼요. 이게 수행만 하면 회생절차는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행을 하다가 못하면 다시 폐지됩니다. 인가 후에도 회생절차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회생자 안 되면 폐지가 되고 폐지가 되면 전화 드릴게요. 폐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똑같은 경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회생절차 조기종결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기업에서 법원에서 좀 빨리 종결시키려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흐름도를 제가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흐름도에 대한 정리입니다. 개시 신청해가지고 개시 결정 단계까지는 법원에서 개시 신청을 하면 보존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그러니까 자산이라든지 모든 데다 손 못대게 해놓는 거예요. 못되게 하는 절차를 법원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시 신청 기각 사유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뭐 법원에서 판사가 해가지고 여기 이제 신문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개시 결정이 나고 회생계획 인가 단계에 여기에서는 이제 관리인, 조사위원, CRO 이제 선임한다고 그랬죠 아까. 선임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채권자 목록 제출하고 신고하고 채권조사 확정하고 그러니까 조사위원이 이제 회사에 와서 기업 가치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된 다음에는 이제 보고서를 이제 보내고 회생가액안 제출하고 2, 3차 관계인 집회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다 진행되는 거고 이제 인가가 난 다음에는 수행을 하고 인가가 난 다음에는 우리 같은 CRO를 이제 감사로 선임을 합니다. 회사에 감사로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행이 어느 정도 되면 이행은 다 되려면 이게 뭐 10년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 미리 갚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중간에 잘못되면 그냥 폐지돼 버리고 뭐 종료돼 버린 경우도 있고 이제 조기 종결이라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 회사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겠다고 생각되면 일정 금액을 갚으면 조기 종결을 시켜버립니다. 회사는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 라고 종결을 시켜버립니다. 아까 이제 제가 회생 관련 쭉 법원 관리위원회는 법원에 가면 판사 밑에 관리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관리위원이 얘기냐면 채권 관리인하고 채권자 협의회 조사위원, CRO 이런 사람들을 판사의 그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서울중앙회생법원은 서울지방회생법원은 지금 관리위원이 7명, 8명, 9명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은행원 출신들이 많고요. 지금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권자 협의회는 기업이 기업회생 들어가면 채권자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대 되게 은행들이 되죠. 은행도 되고 소액채권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채널 창구인데요. 실질적인 거는 이제 가장 채권 금액이 많은 것을 통해서 거의 다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밑에 쭉 얘기한 거는 기존에 있는 거고, 아까 기업 운영 원칙도 쭉 제가 얘기했던 거고, 기존에 있는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렇게 파탄 원인을 제공했거나, 중대한 책임 부실이 있거나, 채권자들이 요청에 의해서 타당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를 제외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갖는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점장들이 가장 회생 절차를 싫어하는 이유 이게 실제는 회권 회수율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10년이라는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굉장히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참여합니다. 회생절차 들어가면 기업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당연히 보증보험 발급 안 되겠죠. 입찰 자격도 제한이 되고 신용 등급 하락되고 금융권에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받을 수도 없고 낙오자로 찍히는 거죠. 이거 패스트트랙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들이 이게 다 묻어 있습니다. 다 묻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간이회생은 지금 30억 이하 채무를 30억 이하 채무자는 그 회생채권하고 회생담배권이 30억 이하면 간이회생을 합니다. 간이회생은 좀 절차가 간단하다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관리인 그대로 두고 또 가결 정적수도 간단히 하고 가보면 이런 회사 가보면요 사장 한 사람하고 부인하고 둘이 있거나 이렇습니다. 예, 이제 중소기업 진흥공단 주관해가지고
부실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을 해놓으면 조사위원 조사 보고서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산이 50억 미만인 기업에 한해서입니다. 좀 큰 데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진흥공단에 물론 뭐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 조사위원들은 법인으로서 회계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금액에 제한을 두고 진흥공단에서 하는 조사 보고서는 제한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표자는 결국에 시정부장되고 결국 그 개인 회생도 이제 같이 합니다. 되게 기업 회생이 되지 않고 개인 회생해봐야 뭐 별 의미도 없기 때문에 개인 회생이 될 가능성이 큰 데는 기업 회생도 같이 하거나 바로 연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보증체의 부중성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요. 동일한 그 조사위원이 선임되고 이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회생 관련해가지고 회생 컨설팅도 해주고 뭐 구조 개선 지원 자금도 주고 이런 얘기인데 실제 실행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국 자산관리공사 관련해서 회생 관련해서 이 제도는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있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요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도 오늘 저한테 공부한 거 상당히 유식한 소리 들을 수는 있는데요. 한국자산관리 캠코라고 하죠. 옛날에는 서울에 있었는데 이게 공기업 지방 본권에 하고 부산에 가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법무법인에 있는 지점장 모 은행 지점장 출신이 법무법인에 소장으로 앉아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우리 그 기업 오너들한테 뻥을 쳐가지고 관리인이 마음 설레게만 하고 돈만 들게 만든 그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면 꼼짝 못합니다. 근데 저를 만나면 꼼짝 못하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제 사랑이 아니고 제가 업무를 많이 알거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우리 그 CRO 협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들은 것도 많고 실제 경험한 것도 많기 때문에요. 기업이 어려우면 결국에 중소기업은 기업회생 들어가면 그 공장을 매각하게 돼 있어요. 매각 안 하면 살아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현실이. 매각을 하려면 누가 이걸 삽니까? 안 사잖아요. 그러면 캠코가 살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캠코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캠코는 절대 인간하기 전에는 거들떠 보지 않아요. 물론 이제 거들떠 보지 않는 건 아니죠. 신청을 하면 받기는 해요. 근데 접수는 해놓고 인간한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을 합니다. 근데 요 자산을 매입해 주는데 그냥 100% 매입해 주는 게 아니고요. 요걸 이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가지고 이걸 감정을 해요. 감정 가격에 많이 해줘야 85% 해줍니다. 100억짜리다 그러면 85억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15억이 있어야 돼요. 이 기업이 15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기업은 15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투자를 끌어오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여유자금이 있든지 이런 경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회사를 이 캠코가 잠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이 기업은 임대에서 살아야 돼요. 임대에서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보증금 얼마에 임대료 얼마. 그러니까 이제 100억이다 그러면 보증금 한 10억 달라고 하겠죠. 보증금 10억에 보증금 10억에 월 5천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돈을 낼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언제 또 사야 되냐? 캠코가 보관하고 있다가 보증료만 받고 있다가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있다가 이 회사가 다시 사야 돼요. 이 회사가 신용 불량자고 불량다였고 이 돈이 이 85억이라는 돈이 어디 있어서 이 회사 다시 삽니까? 현실적으로 이 회사가 자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미스매칭 돼서 어렵거나 아니면 제3의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이 있어서 그 매각 자금을 매각 자금을 확보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어떤 시간을 벌어넣을 수 있는 업체 그런 데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회사들은 뭐 99% 회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돈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 캠코가 이제 뭐 다른 금융기관에서 뭐 진흥공단이나 뭐 금융기관에서 뭐 협업을 해서 추천을 해주면 대출을 해준다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결국에 차주는 기업이 되는데 이 기업이 은행에 돈 떼먹고 채권자들한테 돈 떼먹어가지고 이런 회사를 또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줄 리가 만무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 몇 건 있기는 있대요. 몇 건 있는데 거의 없다는 얘기이고, 어, 대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자기 자금 보유 능력도 안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세요. 근데 자금 흐름 좋고 미스매칭 되는 기업이 있다면 이거 적극 권유해 볼 만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뺏기기 싫다 하는 기업에게는 권유해 볼 만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쭉 했는데 요거는 옆에 뭐 전에 뭐 질문도 있고 그러는데 요게 뭐 그런 화면도 안 보이고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